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일본어를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지랑 일본 유학 입시 관련한 썰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일본 유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사실 제가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겪어온 입시 썰을 바탕으로 꿀팁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유학, 그러니까 일본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우선 국비 유학과 사비 유학이 있습니다. 저는 국비 유학이 아닌 사비 유학 전형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사비 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비 유학에서는 이제 EJU라고 하는 일본 유학 시험과 이제 영어 성적을 바탕으로 가는 전형도 있지만 이제 그냥 영어 전형 그 SAT나 IELTS, 뭐 토플 이런 걸 보고서는 가는 전형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영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학에 가서도 이제 일본어 수업이 아닌 영어 수업만 듣기 때문에 아마 일본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EJU랑 영어 성적을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 유학 시험과 영어 성적, 그리고 지망 요섭, 본고사 등으로 가는 이 사비 유학생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비 유학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말 그대로 사비 유학은 자기 돈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EJU라고 하는 일본 유학 시험, 즉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일본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보는 일본식 수능과 영어 공인 성적, 이제 제일 유명하게 받는 영어 성적으로는 토플이나 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짜 대학마다 요구하는 과목이나 EJU 이런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로 2000땡땡년 외국인 유학생 뭐 입시 모집 요강 이렇게 쳐보시면 그 대학에서 낸 입시 요강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국어로도 땡땡년도 무슨 대학 입시 요강 이렇게 치시면 유명한 일본 입시 유학 전문 학원에서 번역본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여기에는 그 대학의 각 학부, 학과 모집 인원, 뭐 반영되는 애주 해자, 뭐 영어 공인 성적 커트라인, 추론 기간, 애주 받는 과목, 뭐 1차 선고, 본고사 유무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본고사란 이제 소논문이나 학과별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것도 학교나 학과마다 다 달라서 본고사가 만약에 있는 학교나 학과에 내가 지원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성적이랑 지우서뿐만 아니라 이 이재유나 이제 성적을 제출하고, 만약에 1차 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보고 일본에 건너가서 직접 시험을 치고 오셔야 합니다. 근데 도일전이라고 해서 일본에 건너가지 않고 그냥 성적이랑 지우서만으로 합불이 정해지는 서류 전형도 있어서 약간 일본에 건너가시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도일전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베리 도메로 이제 도일전인 대학을 넣고,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 학과에는 이제 소논문이랑 면접이 또 따로 있어서 보러 갔었습니다. 이제 일본 유학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1년에 2번이 열리고 6월, 11월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부산이랑 서울에서 열리고요. 이제 한국 외에도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열리기도 하는데, 보통 일본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학원을 다니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외국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랑 중국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한국에서만 이제 이재유를 봤었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이란 이제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일본의 대학, 학과, 학부 등의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일본의 대학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일본어 능력 및 수험자의 학력 평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일본 유학 시험에서도 문과, 이과가 있는데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문과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과는 일본어, 종합 과목, 수학 코스 1 이렇게 과목이 있고, 이과 과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과도 일본어는 공통이고 일본어, 이제 수학 코스 2 그리고 몰화생지 뭐 이런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마다 제출해야 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문과는 일본어, 종합과목, 수학 코스 1 이렇게가 문과 과목이지만 보통 일본어, 종과 이렇게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하나하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본어는 400점 만점인데 실제로 만점은 370점에서 380점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득점 등하 방식이라고 약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채점 방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디 띄워드리겠습니다. 일본어 과목에서는 기술, 독해, 청독해, 청해 이렇게 네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술은 그냥 400자에서 500자의 글을 쓰는 거고요. 독해, 청독해, 청해는 말 그대로 그냥 독해는 독해를 푸는 거고, 청독해는 그림 같은 그래프나 도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푸는 시험이고, 청해는 그냥 JLPT에 나와 있는 청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재유는 N2를 끝내시고 하시거나 이제 N1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N3 수준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마 그러면은 진짜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N1까지 끝내고 저는 이재유를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종합 과목은 200점 만점인데 아마 만점이 198점 막 이럴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채점 방식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 과목은 말 그대로 종합된 과목인데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역사 이런 인문사회 계열의 과목이 다 합쳐진 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많은 과목이 합쳐진 만큼 범위도 되게 넓고 최근 사회 현상이나 관련 이제 문제들이 출제될 때가 있는데 약간 가끔가다 억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본이랑 EPA를 체결 안 한 나라가 어디냐 해서 사지선다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도 나왔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류의 문제가 나왔었고 뭐 영국 브렉시트 때 영국 수상이 누구냐 뭐 이런 문제도 사설 문제집에서 발견했던 것 같은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종합 과목은 약간 이런 진짜 억가 문제 많은 사람들이 틀리고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틀리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점수가 많이 안 깎이거든요. 그런 류의 문제는. 근데 정말 기초 문제나 정말 자주 나왔던 문제 그런 시험 문제를 틀려버리면 진짜 많이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코스 1은 그냥 약간 한국이랑 형식이 다르긴 한데 빈칸 채우기 형식이거든요. 근데 아마 범위가 고1까지랑 중학교 때 범위도 나오고 고2 뭐 학동 부분 조금 나왔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형식에 익숙해지시기만 하면은 어렵지 않아서 이제 기출 계속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은 아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를 이제 깨달으셔서 금방 고득점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아마도. 저는 수학 코스 1 할 때 이 하이레벨 책을 되게 잘 썼었거든요. 이 책이 제가 지금까지 풀어본 수학 코스 1 이 책 중에 제일 추천하는 책입니다. 한번 이걸로 기초 다지시면서 이제 유형에 익숙해지시면 기출도 금방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보통 이렇게 일본어 종합 과목 수학 코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문과 과목인데 보통 이렇게 1종 500 몇 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1종 수 뭐 600점 700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이 점수인데 여기 대학 갈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6월엔 제가 뭐 6월 시험에서는 1어가 높게 나왔고 뭐 11월 시험에서는 종가랑 수학이 되게 높게 나와서 이렇게 뽑아 쓸 수 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안 되고 무조건 한 회차에 과목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느낀 바로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시험보다 6월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은 자소 과거 문제 기출 사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링크를 설명창에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최신 기출, 그 몇 년도 기출은 교보문고나 알라딘 이런 데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문제집으로 되게. 아직 그 기출 사이트에 안 풀려가지고 보통 그 한 권에 1어 문과 과목에다가 이과 과목까지 있거든요. 그게 한 22,000원인가? 2만 원대인데 한 뭐 근 5년도에 기출을 산다고 하면은 거의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약간 학원을 다니시면서 이제 나눠주거나 받는 기출로 풀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랬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최신 기출 두세 권 이렇게 사서 직접 이게 핸드폰으로 PDF를 더 딴 다음에 여러 번 풀고 싶어서 이제 프린트해서 계속 돌려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1번 유학 시험은 이렇게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문제를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창이나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서점에서도 이제 사설 문제집 많으니까 한 번씩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제 JLPT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본 유학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JLPT는 아마 레벨 체크, 레벨 테스트용인 것 같아요. 그 이제유 일본어 독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1 독해보다는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닌데 시간이 촉박해서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JLPT랑 이제유랑 조금 비슷하니까 이제 이제유 하시면서 JLPT도 따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나중에 이제 일본 가셔서 알바 할 때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따시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N1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제 보통 유명한 일본 유학 입시 학원은 종로나 강남 이런 데 몰려 있거든요. 네, 대형 학원마다 그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저도 그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을 꽤 오래 다녔었는데 굳이 길게 하진 않겠지만 뭐 한 대학 아니 한 학원은 이제 일정 주기로 상담을 해서 상담한 거를 토대로 이제 이 수업 듣고 이 수업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관리형 학원 있고 아니면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듣고 싶은 수업이나 필요한 수업을 수강 신청해서 듣는 그런 류의 학원도 있습니다. 찾아보셔서 학원 다니시고 아니시면 뭐 그만두시면 되니까 이제 잘 결정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과외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역시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기출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학원을 다니시면은 최대한 그런 자료를 활용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또 영어도 이제 말할 거지만 이제 그런 일본 유학 입시 전문 학원에서는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수업도 있거든요. 물론 그 한 학원에서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장점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어는 해커스 같은 영어 전문 학원에 다니시면서 영어 점수를 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영어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영어 점수가
필요 없는 대학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영어 성적, 특히 토익보다는 토플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보통 일본 유학에서 인정해주는 영어 공인 성적은 토익이나 토플이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IELTS도 있긴 한데 IELTS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다 토플 아니면 토익이셨어요. 저는 토플을 90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토플에 관해서는 제 블로그 글이 있으니 그쪽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본 유학 입시하셨던 분들이나 경험자분들은 진짜 한결같이 영어를 먼저 끝내놔야 편하다 이러시는데 진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영어랑 일본어랑 같이 하잖아요. 진짜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영어를 먼저 끝내놔야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어랑 일본어를 잘 병행하면서 점수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영어를 먼저 끝내놓으라는 이유가 이제 막판에 이재유랑 영어랑 같이 공부를 하기 힘들 것도 있고 영어 성적을 이제 미리 리포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토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제출하고 서류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랑 같이 다 모든 거를 신경 쓰기 너무 바쁘기도 합니다. 저는 토익을 공부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토익은 리딩이랑 리스닝이 기본이고 아마 따로 스피킹, 라이팅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네, 거기까지가 제가 하는 전부입니다. 990점인가 900 몇 점이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토플 자체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제 토플은 2026년 올해부터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개정된 버전은 잘 모르는데 아마 과목수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할 거니까 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이제 토플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은 기본이고 120점 만점입니다. 토플은 리스닝, 리딩뿐만 아니라 이제 스피킹, 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수능 영어나 이제 한국 내신이라는 정말 달라서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어려운 것도 맞지만 진짜 순수 영어 실력이 있어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끝내기에는 힘들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전후 정도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목표 점수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토플을 조금 질질 끌었던 케이스라 혹시 토플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제 블로그 글을 읽고 많은 정보랑 꿀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또 대학마다 토플 점수를 인정하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그 입시 요강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내가 A 대학에 가고 싶은데 이제 고3 때 A 대학 출원을 하는데 만약에 그 A 대학에서 2년 이내에 토플 점수만 인정을 하면은 중3 때 딴 토플 점수는 이제 낼 수 없고 최소 고1 때부터의 토플 점수만 낼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되겠네요. 토플 시험이 또 은근 비싸요. 이제 환율이 좀 올라서 토플 시험이 하나 30만 원 정도거든요. 한 번 볼 때마다. 근데 원하는 점수를 얻으려면 최소 2번에서 4번 정도를 봐야 하거든요. 저도 한 4-5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모의고사 같은 것도 미리 봐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대학에 토플 리포팅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대학마다 달라서 뭐 어느 대학에서는 토플 원본 성적표만 제출하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 성적표도 제출을 하고 리포팅까지 제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포팅 보낸 거를 이제 캡처해서 그 같이 뭐 서류 출원할 때 보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학마다 달라서 확인을 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토플 리포팅이랑 그 ETS라고 토플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인 ETS 기관에서 이제 그 ETS에서 내 토플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대학에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토플 직송, 리포팅이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외에서 해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전에는 미리미리 리포팅을 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리포팅이 좀 늦어지거나 하면은 그 출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검정고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본 유학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고1 중반에 자퇴를 했는데요. 이제 자퇴를 할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증서나 이제 성적 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면은 이제 합격 증서와 검정고시 성적 그 증서를 제출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계속 다니시면은 뭐 졸업 예정서나 그 고등학교 뭐 3년 내내 성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자퇴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유학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내신이나 수행 이런 거는 특히 팀 과제나 이런 거 같은 거는 같이 꼭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자퇴를 했는데 전 자퇴가 제가 하는 선택들 중에 좀 가장 잘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퇴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장점, 단점 모두 다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져서 만약에 내가 나태해지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잘 생활할 자신이 있으면 이제 소위 속된 말로 뽕을 뽑을 수 있는데 좀 나는 학교를 가야 한다. 뭔가 강제성이 필요하다. 아침에 잘 못 일어날 것 같다. 외로움을 많이 탄다. 이러면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계속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움을 좀 안 타는 성격이기도 한데 자퇴하고 나서 초반에는 좀 나태해지고 잠도 많이 자고 약간 우울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관을 잘 적응하고 넘기니까 진짜 이토록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검정고시에 대해서 이제 검정고시는 1년에 2번이 있는데 4월, 8월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검고를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검고 시험 한 2개월 전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생각을 하고 자퇴를 하셔야 하는 게, 제가 만약에 며칠만 빨리 자퇴 처리가 됐으면은 4월에 일찍 시험을 보고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퇴 처리가 좀 늦게 돼서 8월에 시험을 봤어요. 왜냐면 4월 신청할 때 저는 6개월이 지난 상태가 아니었어가지고. 이것도 잘 계산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퇴를 좀 늦게 해가지고 고3 때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상황이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물론 검정고시가 어렵진 않지만, 또 검정고시 성적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부 24에서 그냥 뽑아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가능했던 곳도 있는데, 한 대학 중에서 빠꾸를 먹어서 이제 도장이 찍힌 원본으로 보내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저는 서울에서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민원실에 가서 이제 검정고시 합격증이랑 성적 증명서를 뽑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영문 성적표 이런 거 적는 거 이름 이렇게 적으시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대학을 뭐 한두 군데만 보낼 거다 해도 그냥 10장씩 무료니까 많이 뽑아두세요.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저도 한 번 뽑고 나서 좀 부족해서 그냥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거기 교육청에 가서 뽑았었거든요.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안 쓸 거여도 한 10장씩 이렇게 뽑아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자퇴를 했다고 불이익을 얻지는 않고요. 저도 불이익을 얻은 적은 없습니다. 면접에서도 왜 자퇴했는지 이런 거 질문 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 도쿄대 갈 거 아니면은 그냥 형식상으로 성적 증명서나 이제 졸업 증명서 이런 걸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내신이 낮거나 자퇴를 해도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왜 이렇게 뭐 내신이 낮냐, 뭐 성적이 낮냐, 뭐 자퇴를 왜 했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냥 일본 유학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재유랑 영어 성적으로 이 대학 출원 자격 요건 이 성적을 냈는데, 이 한국 입시에 필요한 내신이 왜 이렇게 낮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출원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출원은 말 그대로 제가 이 대학에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적이나 뭐 졸업증명서, 기본정보 이런 걸 제출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웹출원이랑 서류출원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가다 웹출원만 해도 되는 대학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웹출원에서는 뭐 기본정보 이런 거 넣고 성적이나 뭐 이런 거 넣고서는 이제 결제를 합니다. 보통 출원비는 못 돌려받고, 도일전인 경우에는 10에서 15만 원 정도인데 보통 30만 원 정도가 출원비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같은 대학에 두 학부를 넣고 싶다. 그러면 60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 학부를 넣는다. 그러면은 90만 원 이렇게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원비가 생각보다 꽤 나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웹출원은 그냥 진짜 그 대학 사이트나 유카로 이런 입시하는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기본 정보 이런 거 입력하시면 되는데, 서류 출원의 경우에는 직접 이제 서류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뭐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뭐 이재유 스탬프 카피된 거, 뭐 여권 카피된 거, 뭐 토플 원본 성적표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해서 서류에다가 보내면 되는데, 포장을 해서 보통 EMS나 DHL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넉넉하다면 EMS를 추천드립니다. EMS는 한 2, 3만 원대이고 그냥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도쿄나 뭐 오사카 같은 대도시 기준. 근데 DHL은 조금 비싸요. 왜냐면 이게 다음날 도착 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정말 서류를 내일까지 보내야 된다, 내일이 마감이다 이러면은 DHL을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되지만, 한 1, 2주 시간이 있다, 뭐 2, 3주 이렇게 시간이 있다 이러면은 EMS를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가끔가다 EMS도 막 늦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출원 기간 내에 서류가 도착을 못하면은 출원이 취소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DHL로 이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EMS로 거의 다 보냈고, 뭐 진짜 오래 걸려도 일주일이 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3, 4일 정도 걸렸어서 EMS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입시 요강에 다 나와 있지만, 그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게 마감일 필착인지 아니면 소인 유효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마감일 필착이면 그 마감일까지 일본에 서류가 도착해 있어야 돼서 좀 빨리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소인 유효는 마감이 5일이면은 그 5일에 한국에서 우체국을 접수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입시 요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입시 요강이 일본어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일본 대학이니까 당연한데 일본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아마 다 목차도 이렇게 있고 친절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우선 대학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말을 해보자면, 대학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학은 대학의 학부마다 받는 과목이나 뭐 본고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달라서 잘 확인을 하시고 입시 전략을 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일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시험을 볼 여력이 안 되신다 이러시면은 그냥 도일전으로만 하시거나, 아니면 도시샤 같은 대학은 한국 뭐 연세대 캠퍼스 이런 데에서 뭐 면접을 진행해가지고 뭐 온라인 면접인데도 있고,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셔서 그 입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맞는 성적 커트라인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적정 대학을 넣으시거나 뭐 스베리돔의 대학도 좀 넣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립대학은 보통 정기대학, 후기대학 이렇게 나뉘거든요. 정기대학은 이제 말 그대로 출원이나 입시 결과가 되게 빨리 나와요. 그래서 보통 7, 8월쯤에 출원을 하고 결과도 9에서 10월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가 빨리 끝난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그만큼 영어 성적도 빨리 만들어야 하고, 이제 애주도 작년 11월이나 아니면은 그 해 6월까지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성적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후기 대학은 출원은 보통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출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합불 결과는 아마 12월에서 1월이 그러니까 보통인 것 같아요. 정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보통 대학이 정기대학, 후기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기, 후기 다 받는 대학으로는 유명한 게 도시사 대학이 아닐까 싶어요. 도시사 대학은 1기, 2기 이렇게 있어서 그냥 전기, 후기 이렇게 다 그 입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전체적으로 사립대학보다 입시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어렵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소수의 국립대학 빼고는 진짜 거의 다 일정수 플러스 영어 성적을 보는 건 물론 이제 대학별로 본고사가 다 필수로 있어서 이제 일본에 직접 가셔서 본고사를 봐야 한다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입시 결과도 아마 본고사가 보통 3월쯤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월까지 입시를 계속 하셔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국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이제 학비가 더 싸요. 사립대학이 보통 국립대학보다 두세 배 정도 학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 약간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국립대학에 가면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 비율도 되게 낮거든요. 한국인 뭐 중국인 유학생 이런 유학생들이 잘 없어서 만약에 국립대학에 합격을 하면은 진짜 장학금이나 지원 이런 걸 많이 받으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또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이재율을 잘 보면 받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자수 장학금이라고. 아마 뭐 1년 장학금도 있고 뭐 4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관서 쪽에 있는 대학들이 은근 성적 장학금을 잘 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도시샤나 리츠메이카, 칸세이가크인 이런 데에서는 이제 입시에 제출한 이재율 성적이 높으면 학비 뭐 30%, 50% 감면 이런 게 있고 이제 또 관서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안동, 도쿄보다는 야층이나 뭐 물가 이런 게 싸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 관서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또 아마 제가 이번에 들어가는 메이지 대학 이런 데도 은근 장학금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받으려면 GPA가 높아야 하거나 입학 시험이나 성적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더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번 언젠가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보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진짜 약간 뭐 네이버 이런 데 쳐보고 유튜브로도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아마 일본 유학 가는 방법은 이렇게가 보통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본 유학 입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이해가 잘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마 제가 빼먹은 부분이나 약간 보시면서 의문증이 생기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말을 계속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쉬었는데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